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여야 총선 사령탑들이 신년을 기점으로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여야 사령탑 신년사에 담긴 의미 등 자세한 이야기 불사조 기자단에서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CES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일부터 열립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아쉬움을 남겼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주제로 어떤 놀라운 미래 기술들이 소개될지 IT 본부에서 살펴봅니다. 2월 1월 2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부터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찰 현장에서 피습을 당했네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피습당해 출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불과 2시간 전에 터진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 현재 상태 어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도 보도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네, 사건 발생 20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나온 반응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일제히 지금 급하게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고요.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부산 쪽으로 간 이유가 오후에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던 일정이 있었는데 그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병원으로 방문하는 그림이 나올지도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했을 때 네. 서울 병원으로 방문했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관련되는 소식이 방송 도중에라도 들어오면 청취자분들께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무회의 숨가쁘게 지금 정부도 일정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새해 첫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하는데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연말에도 화두였던 쌍특검 법안이 이제 대통령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면서 국무회의가 연장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후 2시로 연기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로 연기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가 거부권을 정식으로 발표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송을 받아서 또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후로 국무회의 일정이 옮겨졌다. 그렇다면 재의결 날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오후에 바로 적극적으로 거부권이 발동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곧장 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고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그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죠. 이것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좀 숙고기간 없이 선제적으로 거부권 의지를 어쨌든 의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빠르면 9일 날 재의결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또 그 일정에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상반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야 사령탑이 전국 순회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 1월인데 이재명 대표 지금 피습 사건으로 상당히 이 지방 행보 자체가 좀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고 대전 시당도 방문하고 대구로 이동해서는 TK 신년 인사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취임 이후 첫 대구행 지지층 다지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표심 결집을 위한 호소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이후에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하는데 특히 대구 경북 신년 인사회 그리고 지역 언론이 주최하는 신년 교례회에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신당 관련된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자, 뭔가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를 두 분께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구체적인 또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이 이달 중순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네, 지금은 천하용인 멤버 중에 절반이 합류한 상황이죠. 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은 고심 중이라고는 하는데 합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직접 언급을 했는데 허은하 의원은 본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얘기가 됐고 특정해서 날짜를 밝히긴 않겠지만 합류가 예정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문병호 전 의원의 합류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니까요. 문병호 전 의원 그러면은 민주당에도 소속된 바가 있었고 국민의당으로 또 옮겨갔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와 있는데 네. 다시 이준석 신당에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행적을 짚어 주셨는데 뭐 인천 지역구를 두고 있다가 영등포 쪽으로 나와서 떨어졌고 지금은 서울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있던 그 개혁신당의 신년 할애회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에 개혁신당에서 인천 부평갑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은 1월 중순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하고 1월 안에 중앙당을 창당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은 천하람 2기인 두 사람이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하고요. 또 당 사무총장에 이전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착착 이준석 신당 창당도 본격화 가셔야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충원 참배도 했죠.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서 관계자들이요. 자, 이번에는 지진 소식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어제 많으실 텐데 새해 첫날인 어제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밤새 또 여진이 이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께 7.6의 강진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새벽 사이에 여진이 계속됐는데요. 1일 강진 이후 오늘 오전 6시까지 진도 2 이상의 지진이 129회 관측됐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특히 오전 4시 42분과 7시 13분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느낄 만한 수준인 진도 4의 흔들림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 하면은 뭐 지진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난 2011년인가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후쿠시마 대지진이었습니다. 그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피해자, 뭐 사망자, 또 사상자 정보 들어온 게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단 이시카와현과 현내 와지마시 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강진으로 와지마시에서 8명, 나나오시에서 3명 등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부상자가 33명 정도 이송됐다고 NHK가 보도했는데요. 아직까지 건물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 피해도 있고 철도와 항공시설도 여러 가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뭐 오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일본 혼슈기 때문에 또 우리로 봤을 때는 동해안 쪽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밀려올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뭐 쓰나미나 이런 피해는 네.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당분간 지켜봐야겠는데요. 이 아직도 진도 1 이상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 여파로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50cm가 넘는 높은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1일 오후 6시 1분에는 우리나라 동해안 강릉 남항진에 20cm 지진 해일이 처음으로 도달했고요. 이번 동해안 쓰나미 중에 최고 높이가 85cm. 동해시 묵포항에서 오후 8시 35분쯤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속초에서 41cm, 임원 30cm, 남항진이 20cm, 후포 18cm. 네. 만만치 않은 모습인데 그동안 그 동일본 대지진도 그랬고 일본 동쪽이나 태평양 쪽에서 발생한 지진은 한반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문제는 한일 해역 사이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에 동해안도 쓰나미의 영향권에 들 수 있어서 우려가 큰 건데요. 1983년에 아키타 지진이 그랬고 1993년에 홋카이도 해역 지진 당시에도 우리 동해안에서 24시간가량 쓰나미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쭉 보니까 아키타가 83년이었고 홋카이도가 93년이었는데 지금이 24년 넘어가는 거니까 공교롭게 10년 단위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기상청은 처음 도달한 쓰나미보다 파고가 높은 해일이 뒤이어 도달할 수 있고 24시간 지속될 수 있다면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여기 이번 지진이 일어난 이 노토반도가 지진이 몹시 활발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2020년 이후로만 해도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2007년에 규모 6.9, 지난 5월에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군발 지진 지역이라고 해서 그 4, 5 정도의 규모,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 좀 자주 발생하는 곳들은 오히려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런 군발 지진 지역에서 대규모 강진이 발생한 건 단층이 넓게 움직였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 그 학계 안에서도 좀 놀라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강한 지진이 잇따를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일주일간 그중에서도 2, 3일간은 최고 진도 7 이상의 지진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또 깊이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끝났지 않을 게 아니라 여진으로 인해서 동해안 쪽에 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 예보 등 지켜봐야겠네요. 네, 특히 동해안 쪽에 너울성 파도나 만조 같은 특성과 맞물리면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또 좀 각별히 좀 주의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기상 예보 특히 이제 기후 중에서 이제 지진과 관련된 부분에 각별하게 더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마치 자국 영토인 양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올려둔 쓰나미 경보 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일본 열도가 쭉 있으면 거기에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네. 뭐 보라색, 진원지 쪽은 보라색이고 그 주변에 위험한 곳들이 붉은색, 또 그 다음 위험한 곳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독도를 이렇게 동그란 점으로 노랗게 표시를 해둔 거죠. 마치 자국 정토인 양, 뭐 홋카이도나 도리토현 등과 묶어서 노란색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미 일본 기상청은 이렇게 해왔어요. 그 자국 영토라고 포함을 시켜서 각종 기상 예보 등을 전해 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태풍 쓰나미 경보 때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기상청 홈페이지를 확인을 할 것이고 그러면 외신이나 또 한국 언론에서도 이걸 다루면서 일본 기상청 자료를 참고해서 쓰기 때문에 자칫 자연스럽게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홍보되고 공개되기 십상인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현정 평론가의 이야기가 이걸 자료로 인용을 할 때 그대로 화면에 나가게 되면 마치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을 우리가 그냥 참고 화면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외교부의 입장인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 산하기관인 기상청에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은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이런 명확한 지침들을 전달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돼서 속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에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건칠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의견이 나오게 되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교통정보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유화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중부지방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살짝 내렸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는 중부와 전북지방 곳곳으로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진 않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강일 부근 6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천안 3육에서 4차로에서 공사하는데요. 천안 나대목부터 정체고요. 이후로 원활하다가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부산 쪽으론 잠원에서 서쪽까지만 주춤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남동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서 병력을 철수한다고요? 네. 이스라엘군이 1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철수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앞으로 몇 주 안에 5개 여단 수천 명의 병력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철수한 병력 중 일부는 추가 훈련 또는 휴식을 위해 기지로 복귀하고 예비군들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철수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교전을 중단해야 된다, 또 휴전해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뭐 끄덕없이 버텼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주 아마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게 한다라고 명시했던 것 같은데 그 일환으로 민간들의 피해를 줄이고 정밀 타격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병력 철수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압박 속에서 민간인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저강도 군사작전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그간 이스라엘의 고강도 전면전 대신 정밀 타격 중심의 저강도 전투로 전환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방침에 이스라엘이 동참한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들으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반가운 뉴스 같기도 하지만 안정화 단계라는 것이 고정밀 타격 이야기가 나와서 그럼 어떻게 전쟁의 앞으로 이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전쟁은 수행이 되는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보도들에 따르면 장기화전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스라엘군이 올해 내내 이어질 장기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또 30만 명의 예비군 병력 중 일부가 점진적으로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쟁의 목표는 장기간 전투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이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철수는 하지만 그 정밀 타격 시스템으로 좀 안정화 단계로 좀 오래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안정화 단계인데 전쟁은 끝나지가 않는군요. 자, 이번에는 서울 시민들 또 수도권 주민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5선 김포 검단 연장 구간 노선안 발표가 또 미뤄졌다고 하는데 미뤄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지역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도 노선안 발표를 예고를 했다가 연내 발표로 입장을 번복했고 재차 발표 시기를 미뤘는데 이번에 또 미뤄지게 된 겁니다. 골자는 인천시하고 김포시가 결국에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 그래서 중재에 나서고 현재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김포부터 해서 인천 검단 지나서 서울 방화로까지 오게끔 5호선을 연장한다라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거죠. 김포시랑 검단시가 서로 더 노선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면 김포시 쪽에서는 그 인천을 쭉 들려서 가면은 이게 과연 빨리 가는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런데 검단하고 김포는 워낙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또 그런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럼 이 지하철 가지고도 또 같이 엮어서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사실 이번에는 좀 중재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노선안 발표가 또다시 미뤄지는 모습입니다. 네, 인천과 김포 좀 미묘합니다. 네. 지난번에 인천시장이 또 김포 서울시 편입은 안 된다고 했는데 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네. 네. 구체적으로 뭐 인천시와 김포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인천시에서는 서구에 4개 노선, 4개 정거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김포시에서는 아니다. 뭐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위해서는 2개만 만들어도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눠지면서 지역 주민들 간에도 조금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 역수의 차이군요. 네네. 4개를 만들면 더 빨리 못 간다. 네. 2개만 만들어라. 하지만 인천에선 4개를 만들어야 조금 활성화가 된다. 4개를 만들어야 주민들이 편리하다. 참 어떻게 처리가 될지요. 또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청취자분들은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서울 은평구로 가봅니다. 재개발 최대화라고 할 수 있는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의 공사가 오늘부로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건설업 불황의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밝혔잖아요.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공사가 중단됐는데 시공사가 현대건설이거든요. 이 현대건설이 이미 현장에 공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을 했고요.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타워 크레인만 빼고 일부 장비들도 많이 철수를 시킨 상황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 2천 제곱미터 부지를 재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2,451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인데 꽤 대규모예요. 그렇죠. 어디도 그렇지만 또 서울 시내 안에서 이 규모의 또 재개발이 들어가는 것도 흔하진 않은 거다 드물죠. 보니까요. 네. 네. 지금 전체 공정이 22%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에 공사를 착공을 했는데 이게 조합의 내분이 좀 있어서 사업이 진통을 겪게 됐고요. 올해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분양도 진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건설은 지금까지 전체 공사비 약 1,80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이렇게 돈을 못 받으면 우리는 공사 중단할 수 있다. 라고 조합 측에 꾸준히 알려왔다고 해요. 그렇지만 조합은 여전히 조합장이 부재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분양 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원래 공사비까지 대폭 오른 때라서 분양가가 오르고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잖아요. 서울 잠실 진주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도 공사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서초구 신반포 사지구도 GS건설이 조합 측에다가 공사비 좀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둔촌주공도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이제 물량을 많이 풀어주려면 그걸 효과를 내려면 뭐 안전진단 뭐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착공한 현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왜냐하면 이제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단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 수지가 안 맞는데 이렇게 할 유인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 뭐 서울뿐만이 아닐 겁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시공비 물가 현상으로 고금리 현상으로 부동산 여파가 자 재건축 현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재개발 현장에까지요. 좀 더 신속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프랑스로 가봅니다. 프랑스의 한 뉴스 채널이 남북한 긴장 관계를 보도하면서
태극기 그래픽에 일장기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프랑스 채널 LCI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7분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 발언을 집중 소개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LCI 측이 배경화면에 남북한의 국기를 그래픽으로 그려넣었는데 태극기 중앙에 태극 문양을 빨간 원으로 그려넣습니다. 네. 언뜻 보면 일장기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뜨거운 설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태극기 관련되는 그래픽 자료는 상당히 또 많았을 텐데 잘 납득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불쾌하다. 한국의 역사를 안다면 이보다 모욕적인 실수는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타국의 네티즌들 역시 프랑스의 언론 수준 잘 봤다. 프랑스 국기에 나치 문양을 합성한 느낌이었다. 이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큰 지적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 국기에 나치 문양을 새겨넣은 것 같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왜 이런 상황을 미리 점검을 하지 못했을 때도 잘 납득하지 않네요. 자, 이제는 사건 사고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네요. 네. 얼마 전에도 아파트에서 아이 아빠가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서 사망한 그런 사고가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비슷하게 또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께 경기 군포 삼본동 한 15층 아파트 중에서 9층에서 불이 났는데요. 네. 이 불로 9층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50대 여성 B씨가 심한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주민 9명도 연기를 마시고 이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그 숨진 남성 A씨와 화상을 입은 B씨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래서 불이 난 9층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불이 났을 때에는 집안에 A씨 부부의 아들과 딸, 손녀까지 해서 총 5명이 있었지만 자녀들은 그래도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1시간 10분여 만에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모두 꺼졌는데 지금 소방당국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 원인이 또 밝혀져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강원도 평창군의 한 LPG 충전소에서도 폭발이 일어나서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큰 폭발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액화 석유가스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8시 41분께 가스 냄새가 난다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신고들이 접수된 지 22분 만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가 9시 3분께라고 하는데요. 피해가 반경 300m까지 퍼질 만큼 광범위한 피해였고요. 특히 이곳을 지나던 1톤 화물차 운전자 이모 씨와 강모 씨 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서 치료 중입니다. 보도들을 보면 당시에 그 트럭의 파손 상태를 보면 폭발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감안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위중한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말에도 조금 화재 사고로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네. 안전에 다시 한번 좀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이제 화기 관련 사고가 많은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각별히 또 안전관리 더 신경을 좀 쓰셔야겠습니다. 자, 올해가 총선 이긴 총선인가 봅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발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들이 이제 총선에 출마한다면서 정치적 중립, 독립성 문제가 또 야기됐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도 현직 검사들의 총선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 얼마 전에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먼저 그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이 이런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냈죠.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사표를 낸 직후에 자신의 SNS에다가 출판 기념회를 연다는 글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박대범 마산지청장은 이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밖에도 또 이성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최근에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이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이거는 총선에 나간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죠. 출마 채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대검은 그래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다라면서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검찰청법에 따라도 사실은 이 검사가 재직 중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법적으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줄줄이 이렇게 또 정치권으로 가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거센 분위기라고 해요. 뭐 어떤 뭐 이제 내부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특히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자리가 굉장히 요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검사가 이용해서 정계로 진출하려는, 마치 이제 사실 검사들에게는 그 부장검사 자리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발판이 그냥 수단이 되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계로 진출하려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뭐 딱히 또 막을 방법이 없어서 없는 거죠. 원래는 이제 사표가 수리돼야 되는데 네네. 황운하 의원 이 대법원 판결 때문인가요? 네. 이제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90일 전에 사표를 제출만 하면 네.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면서요. 네, 뭐 대검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려를 포함해서 막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총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 난제로 꼽힙니다. 공직선거법상 검사를 비롯한 공무원도 사표 수리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90일 전에 사표를 내면 총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총선이 90일 이제 100일 깨졌고 90일 정도 90 며칠 남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한번 총선 이슈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정치권 총선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 심재민 시선뉴스 기자 두 분과 함께 한입뉴스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저트송입니다. 8436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올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2024년에 이루고자 세운 계획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 힘차게 출발하세요. 자, 8436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올해 첫 사실 일을 하는 날일 수 있으니까 더 힘내시고 더 좋은 일 많은 힘찬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그래서 뉴진스의 어텐션 함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You see 1, 2, 3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이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보이니 Looking for attention 알겠어 확실하게 너를 만들겠어 Ay, drop the question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날 우연히 마주친 척할래 못 본 탑 지나갈래 You're so fine gotta get to know ya 나와 걸어가줘 지금 돌아서면은 잊어 To look at me back Hey 나 들켰어 날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내 사탕을 찾는 baby 내 맘은 설레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자주 나오는데요. 간혹 잘못된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여 개국이 참가합니다 같은 것인데요. 언뜻 들으면 잘못된 표현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숫자와 관련해서 말할 때 여라는 표현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자 나물 여자를 쓰는 것으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그 수를 넘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앞서 들으신 예문에서는 20여 개국이라고 했지만 여라는 전미사를 쓸 때는 그 앞에 오는 숫자나 단위를 한자 계열의 표현으로 꼭 써야 합니다. 따라서 20여가 아니고요. 20여가 맞는 것입니다. 또 뒤에 나라를 세는 단위인 개국이라는 표현 역시 한자어이기 때문에 앞에 쓰는 숫자는 20가 아니라 20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여 개국 또는 20나라 남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붙어있는 광고 내용 중에서 25여 가지 재료를 넣었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한 예지요. 25 또는 25과 같이 딱 떨어지는 숫자 뒤에는 여를 쓰지 않습니다. 20여 개와 같이 있어서 20개가 조금 넘는 숫자임을 나타낼 때 여라는 전미사를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 농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하늘빛이 흐리지만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3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데요. 내일 아침은 서울과 대전 0도, 강릉 1도, 광주, 부산 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고요. 낮 기온 서울이 5도, 광주, 대구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이맘때 추위가 전망됩니다.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남부지방에, 오후엔 주로 중부지방과 제주도에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5에서 10cm, 남부 내륙과 강원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서울은 빗방울이나 약한 눈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은 바람이 매우 강한 가운데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일본 강진이 발생한 뒤 지진 해일은 차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여파가 24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당분간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전북은 국에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9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부산 가곡도 신공항터를 둘러보던 중 남성 괴한에게 흉기로 피습당했습니다. 괴한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이 대표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 정의당은 명백한 정치 테러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동해와 접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건물 100여 채가 불에 타거나 무너졌으며 화재와 정전, 단수가 속출한 가운데 철도와 항공편 운항도 중단했습니다. 일본 지진의 여파로 묵호항에 최고 85cm 높이의 지진 해일이 유입되는 등 강원 동해안에는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해안가 출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 수집 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구속과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시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시원 캐스터는 떡국 먹었어요? 저는 어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먹었습니다. 난 안 먹었어요. 그래도 나이 먹을까봐 안 먹었는데 안 먹는다고 나이 먹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참 이게 이제 묘해졌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도 나이를 먹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인 거죠? 이게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지 한 6개월이 지나면서 일상에서 만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긴 한데 여전히 혼선은 빚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나 호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인데 나이를 먹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떼를 쓴다거나 학교에서 한국식 나이로는 1살 어린 동생이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에 이거를 만 나이로 말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몇 번 하다가 몇 년생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만 나이가 완전히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그래서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만 나이가 좋다 이런 분도 계신데 사실 만 나이는 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일 기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새해 떡국이 아니라 생일에 미역국을 먹을 때마다 나이가 1살 더 찬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지훈 캐스터가 발굴해낸 거예요? 저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많이 아마 인터넷에도 퍼져 있을 겁니다. 재밌네요. 떡국이 아니라 미역국이다. 네, 이제 생일날마다 그런 거죠. 지난달에 법제처에서는 성인 남녀 2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요. 한 10명 중 8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사용해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만나이에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 서열 문화 타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점차 친구 그리고 동료의 개념이 확장이 되면서 친구라는 기준도 더 넓어지고 있고 나이가 더 이상 서열의 위아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문화가 더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도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통하면 친구죠. 네, 저도 떡국은 먹었지만 아직 나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새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10대 화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키워드들이 꼽혔습니까?
좀 큰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트렌드로 우선 꼽히는 거는 바로 선거입니다. 올해 정말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단 1월에 타이완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11월에는 미국 대선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70여 개 중대 선거가 치러지고요. 네. 그중에서도 미국 대선이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과연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바이든이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의 대선 결과를 굳이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이유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후 정책부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그리고 경제까지도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하는 건 지난해 10월 7일에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뜨거운 이슈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만 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이번 전쟁이 뭐 중동 전쟁으로까지 번질지 또는 평화를 위한 기반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이 안에서도 과연 미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올 4월에는 방금 전에 선거 얘기하셨지만 우리 또 총선도 있고요. 그렇죠. 또 미국 대통령 선거도 11월 달에 있지만 뭐 러시아도 푸틴의 장기 집권이 올해 내로 또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경제적 불확실성도 올해를 지배할 화두로 꼽혔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서방 국가들의 경제가 작년에 예상보다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험에서 벗어난 건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고금리가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에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기업이나 가게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특히 계속 좋아진다 했던 중국이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인플레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과연 이 속에서도 중국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2부 끝자락에 IT 본부가 있습니다만 IT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한 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증시를 이끌었던 AI 이슈죠. AI, IT. 네. 올해는 AI가 실생활에서 더 많이 들어오면서 논쟁도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ES 2024 아마 김덕진 소장님께서도 다녀오실 것 같은데 1월 9일부터 곧 열리게 되고요. 과거에는 그 기술 자체에 만약에 주목을 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AI 자체가 우리 실생활에 더 잘 적용이 되고 녹아들지가 중요해지고 있고 AI 발전과 함께 이번에 얼마 전에 큰 사건이 됐던 샘 알트만 사건으로 불거졌던 이 AI 윤리적인 문제, 규제에 대해서도 논쟁은 더욱더 꾸준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두를 또 잘 이해를 해야 2024년 또 슬기롭게 자신의 또 희망도 기대도 잘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 1년간 3,000건에 가까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년간 3,000건이면 하루에 거의 뭐 10건 가까이 8건 9건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졌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겁니다. 글쓴이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1년간 했던 신고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요. 의지의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무려 2,800번이 넘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했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최소 230번은 넘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답변이 모두 되었고 한 12건만 취하 상태였습니다. 네. 이분도 정말 의지 한국인이지만 불법 주정차 신고를 당하신 분들은 그럼 그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불법 주정차가 참 많기도 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부분이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 주차권이었고요.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 기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속 특별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한 8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 정도까지가 되는데 만약에 4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글쓴이가 신고했던 이 총 과태료가 1억 1,2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1억 넘게 세금을 내줬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인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본 누리꾼들 또한 1%는 줘라. 저 정도면 누가 저분께 표창장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재밌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따로 받는 보상금은 없는 모양이네요. 네, 신고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경기도 광주 서방서로 지난 15일 오후 익명으로 지난달입니다. 특별한 선물이 배달됐다고 하는데 선물 박스엔 와플 등 간식과 음료 50잔 함께 흰 봉투가 들어있었는데 봉투에는 현금 200만 원과 편지가 들어있었다고요. 편지에서 자신을 예쁜 딸아이의 엄마이자 1년 전 오늘 구조대원님들께서 구조해 주신 한 남자의 아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춥게 눈 내리던 그날 추위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빨리 구조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응급조치를 해주시던 모습이 기억난다라고 하면서 편지에 적으셨는데요. 남편과 커피 한잔하고 싶을 때 또는 남편에게 옷을 사주고 싶을 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을 때 조금씩 모아서 한 200만 원을 그동안 모은 겁니다. 이걸 소방서에 기부를 한 건데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익명 기부자의 정체는 30대 여성분이었고요. 기부자의 남편은 중장비 기사였는데 사실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길에 남편은 딸의 생일날인 2022년 12월 15일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앓던 지병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 남편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광주 소방서 관계자들도 이송 환자 중에서 사실 사망자가 나오면 유가족의 원망받는 일이 많은데 고마웠다라는 아내분의 편지에 소방서 직원분들 모두 가슴이 오히려 뭉클해졌다라고 하면서 현금 200만 원은 사실 청탁금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의 이름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데 기부를 했고요. 또 소방서 측에서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에게는 학용품을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참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소방관들의 모습, 네. 그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감동을 합니다. 경기 광주 소방서 배종찬의 시사본부도 정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게 많은데 그중 하나가 식품 표기에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의무 도입된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작년 1월에 많은 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도입됐던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계도기간 한 1년을 거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의무화된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면서 섭취에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고요. 기존에 적용됐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 판매가 허용된 기간인데요.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의 변화 시즌에서 60에서 한 70% 앞선 기간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80에서 90% 앞선 기한을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 그리고 유통기한은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소비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제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소비기한이 좀 더 길어진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통상 그러니까 더 긴 거죠. 유통기한이 올해 2월까지였다면 소비기한은 4월달이나 5월달 좀 더 여유 있게 식품을 먹어도 된다. 네. 자, 날짜 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되면. 잠정치를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걸리 유통기한이 30에서 90일인데 소비기한은 46에서 160일 정도고요. 와. 커피 유통기한이 45에서 90일인데 소비기한은 69에서 149, 그리고 과자 같은 경우에는 30일에서 183일인데 소비기한이 한 54에서 333일까지도 갑니다. 거의 뭐 1년이네요. 네, 굉장히 길죠. 네. 그동안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식품 폐기물 증가를 유발한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유통기한이 소비자들로 좀 하여금 제품 상태를 오인하게 한다라는 점을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날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안전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렇죠. 소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안 보고 자꾸 먹어서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종 기자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쪽 날개는 어디 갔나요? 오늘 이재명 대표 일정 취재 때문에 이은지 기자는 부산 갔거든요. 아, 그래요? 부산 현지에 취재 중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예정된 일정이라서 그래서 못 오게 된 건데 또 가서 또 큰일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따가 뭐 전화로 연결이 가능할까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취재한 자세한 내용은 또 뭐 현장을 바로 연결하는 건 가능치 않을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에 좀 더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재명 대표 부산 방문 중 목 부위에 흉기에 찔리는 피섭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의 부상이고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사실은 공개되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 영상이랑 사진 같은 것들이 이미 많이 공유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좀 걱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날 것 그대로 많이 공유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목 부위에 이렇게 흉기로 어쨌든 이렇게 가격을 당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수술 중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당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내부에서 좀 논의가 돼야지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권실승 수석 대변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산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네. 그다음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송이 된 걸까요? 이송 중일까요? 아마 이송 중일 거예요. 근데 이건 저도 확인을 아직 못했거든요. 부산대병원까지 간 건 확인을 했고 서울대병원 이송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주목해서 좀 보고 또 전달드릴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원들한테 오전에 이 문자 공지를 했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공지를 했냐면은 정치적인 해석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범인에 대해서도 함부로 뭐 추정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그냥 이제 뭐 KU나 이런 거를 좀 그런 걸 희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좀 한정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내놓은 메시지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정적으로 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뭐 유추해서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확실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배종찬의 시사본부도 확인된 내용에 한해서만 관련 사항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집중적으로 박순봉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99일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야 사령탑이 신년사를 내놨는데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떤 메시지를 내놨고 어떤 내용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신년사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좀 귀에 꽂히고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역시 동료 의식 요 표현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동료 의식으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왔다. 이제 그리고 뭐 용기 내서 나서는 게 시민사회의 동료 의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서 거듭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동료 의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이 동료 의식이라는 표현 예전부터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수락 연설을 했을 때도 뭐 여러 단어들이 많이 쓰였다라고 했지만 가장 많이 쓰였던 게 바로 동료 시민이었거든요. 그때 10차례 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얘기냐 이게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뭐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이제 연설 쪽 많이 연설문 쓰고 이런 실무를 많이 하는 관계자였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처칠 연설문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찾아보더니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하고도 비슷하다 이 표현들이.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게 사실 미국 연설문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fellow citize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맞아요. my fellow citizen이라는 그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그걸 좀 인용을 해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걸 인용한 것만 가지고는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직역을 한 거잖아요. 그 fellow citizen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동료 시민인데,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번 신년사에선 요거를 좀 구체화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동료 시민의 이런 것들이 시민 의식으로 확장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의 브랜드를 요걸로 내세우겠다. 이런 걸로 좀 그 주목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종의 미국 정치인들이 이런 fellow citiz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제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전략적인 포석도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의도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런 좀 그 불만이랄까요?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들이 있다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대칭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월 일정을 보면은 1월에 주로 이제 17개 시도당의 신년 인사회가 많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당 대표는 지방까지 신년 인사회 일정을 이제 소화하게 되는데 특히 선거를 앞둔 해에는요. 여의도에 있는 중진들은 한 위원장 만나기가 어렵다. 코빼기도 못 봤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뭐 대구 방문도 예정돼 있고요. 네. 또 상당히 한동훈 위원장의 노출이 이 좀 광폭행보로 많아지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전국을 도는 행보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하고는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제 뭐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좀 가장 까다롭게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국면이 한동안은 국회에서 오가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좀 맡겨두고 지방을 도는 그런 일정을 소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다 전임을 하게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 뭐 황태자 아니면 김건희 여사도 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이해충돌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행보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돌면서 결국 이제 전국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가장 먼저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을 먼저 만나는 그런 행보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동료 시민이란 브랜드를 띄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의원들과의 거리를 좀 어느 정도 두겠다. 의원들과 거리를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일성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불출마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기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들과의 접점은 최대한 줄이고 향후에 이제 공천 그런 대대적인 물갈이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공천 피바람 예고설 이거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 공관위원장 뭐 양당 다 취재를 해보면 하는 얘기가, 공관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의원들이 좀 개입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부의 정치인들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전화도 해가지고 사정도 얘기하고, 아니면 뭐 친한 관계가 있으면은 뭐 물어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적어도 정치권 인물이면 물어서 찾아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방지하려고 보통 외부 인사를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관위원장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온 비대위원장인데 의원들하고 접점을 많이 만들지 않고 바로 외부로 돌아서 이건 결국에는 이제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공천 이제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지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주로 이제 비대위원 구성도 비정치권 인사들로 많이 한 것도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는 얘기인데,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월 일정을 보면 영남권에 많이 신경을 쓴다 이런 진단이 나오네요. 맞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만한 게,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이 됐잖아요. 장동혁 의원은 초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궐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0.5선 정도 되는 인물인데, 사무총장은 통상적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재선이고 보통은 이제 3선 내지는 4선 정도가 많이 해왔었거든요. 중역이죠. 네. 근데 이 초선에
그것도 보궐로 들어온 인물을 맡겼다. 그리고 장동혁 그 신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도 이제 좀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윤계를 끌어안는다라는 그런 명분도 내세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의원들 중에서는 결국 이제 사무총장은 의원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의원들 중에서는 다선이 아닌 그 의원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것도 충청권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향후에 공천을 좀 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이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또 여의도 연구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자 출신을 외부에서 데려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그림으로 좀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쪽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에는 이제 대구 경북 이쪽을 물갈이를 하면서도 전통적인 지지층을 좀 잡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많이 보이는데, 그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들어보면은 모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 들은 게 한 3주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이미 대구로 거의 모든 보좌진들을 다 데리고 내려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공천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무소속인 경우에도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원 본인도 뭐 다음 주까지 예를 들어서 뭐 1000명한테 난 전화를 할 테니까 보좌진들은 200명씩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당을 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순무 기자가 접촉했다는 그 인물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대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대구 경북 쪽의 공천이 불안정하니까, 그럼 난 일단 내 텃밭을 다져놓겠다. 일단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 경북을 신경 쓰는 것만큼 대구 경북 의원들도 한동훈 위원장을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네. 혹시 대구의 그 분의 뭐 초성이라도 알려줄 수 있나요? 아니, 너무 몇 명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피섭을 당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신년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칼로 죽이는 것과 잘못된 통치로 죽이는 것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또 신년사에 담아서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대결이 바로 총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네요. 네, 이재명 대표 신년사를 그 논리 구조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앞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태원 참사, 전세 사기 피해, 그다음에 해병대 채모상병 그 순직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사 외압 의혹이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잘못된 윤석열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크고 단단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논리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보면은 마지막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단단한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은 당내 통합,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의 명분도 좀 약화시키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그 신년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어제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하는 그 지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이제 정치 첫발을 디디면서 현충원에 있는 서울현충원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다 참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달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만 콕 집어서 참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으로 방문을 해서, 양산이죠, 또 만날 계획까지 했는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것 자체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만 방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일정만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오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갔고 오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봉화마을 찾았습니다. 네. 이제 권양숙 여사도 만났고요. 그리고 원래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 일정은 취소됐다라 그래요. 이제 아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가 됐다라고 당 대변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요 흐름에 대해서 당의 좀 주요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뿌리를 강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문제가 최대 가장 큰 리스크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이 민주당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표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뿌리와 연결된 가장 큰 정치인은 이재명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면서 뭐 3총리가 붙느냐 안 붙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디가 민주당의 진짜 주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을 쭉 만나가지고 자신이 정통 적자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하는 와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신년 여론조사가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개요를 다 소개해드려야 돼서 이 박승동 기자와의 부사주 기자단에서는 수치는 구체적인 수치는 소개를 안 드립니다. 자,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고 또 총선 구도를 물어보는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이 총선 구도에서 정권 견제론 또 정부 심판론 정도의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분석과 진단들도 상당히 신년 관련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총선을 예측을 서로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의원들도 물어보고 아니면 기자들이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혹은 뭐 반대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뭐냐면은 민주당 내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당 주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권 심판론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얘기고 반대로 이제 정부 지지론이 높으면 여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당 주류의 시각인데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정당 지지율에 연동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크게 대승을 거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략을 짰던 모 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때 지지율을 쭉 보면은 20대 대선 때요. 그 전으로 한 1년 정도로 보면은 한 평균적으로 10%포인트 이상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정부 지원론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견제론보다도 더 높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정당 지지율을 초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지 않다라는 상황은 뭐냐면 이제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정권 심판론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다 높습니다. 뭐 낮은 여론조사는 없었어요. 다 높은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낮아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뭐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죠. 연동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총선 구도의 결과와 정당 지지 성향이 다른 결과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석들을 하는 거죠. 민주당 주류에서는 정권 심판론 높으니까 우리가 총선 이길 수 있어. 그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정당 지지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 상태로 쭉 간다라고 하면은 총선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도부의 그런 안정과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거냐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하고 이번 총선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핵심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정권 심판론에 연동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약보합할 것 같다.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뭐 10석 이내 차이로 좀 힘들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정권 심판론에 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좀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좀 견해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선 구도로 보느냐 총선 결과 예측을 아니면 정당 지지율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네요. 맞아요. 자, 여기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특히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 지난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 워낙 압승을 했던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지난 30일 눈이 펑펑 내리는 상황에서 서울 시내 어느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만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헤어질 만남이구나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일각에서 임혁백 공관위원장 임명이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였다. 이런 진단이 나오네요. 네, 사실은 뭐 이면백 위원장 임명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에 그때 이제 토요일에 만났잖아요. 금요일에 만날 예정이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이제 그런 뉘앙스를 이미 좀 담았었는데 명분 싸움을 그 두 전현직 대표가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면백 위원장을 금요일 오전에 임명을 했거든요. 당 임혁백입니다. 네, 임명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익명으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3총리 공동선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드는 근거가 뭐냐면 선대위원장이 공천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느냐. 영향도 못 끼치는 그냥 간판일 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미 일방적으로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해버린 거잖아요. 아, 만나기도 전에. 네, 그러면 이거는 논의의 뭐 협상의 여지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점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남평호 전 민정실장 있잖아요. 그 스스로가 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의혹에 제보자였다. 맞습니다. 제보자라고 스스로 밝혔죠. 민주당 내부에 특히 이제 친명계 쪽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이 아니라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대장동 사건의 제보자라는 것이 오히려 헤어질 결심의 결정적 분수령이었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대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친명계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내가 제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뜻이 없이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그리고 이거를 발표를 할 때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이낙연 전 대표의 뜻이다라는 거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를 공격해라.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린 그걸 근거로 떠날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친명계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이제 주류 쪽의 모 인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로 명분을 안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그 프레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한 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평호 전 민정실장에 대한 그 제보자라고 스스로 밝힌 거에 대해서는 절대 논평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체 언급하지 마라.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지도부 내에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거 공격을 하게 되면 거봐 이낙연 전 대표에서 그거 가지고 너네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명분을 삼아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그 근거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평호 전 민정실장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얘기도 뭐 인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남평호 전 실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떠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걸로도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강을 넘어간 상태에서 그냥 남평호 전 실장을 불러가지고 이미 우리 강 건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라 이런 의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다라고 좀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떠났는데 추가 여지에 마음조차 걷어버리는 일종의 잔도를 태워버리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양쪽 다 편하게 좀 해석이 가능한 게 남평호 전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건 대장동 의혹은 이낙연 전 대표가 띄운 거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불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그 계속해서 당내에서 강경 지지층들이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던 거잖아요. 근데 남평호 전 실장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대대적인 공격이 있었죠. 요걸 좀 명분으로 삼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런 해석도 한 가지가 있어요. 남평호 전 실장이 공개했던 상황들을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 내부에 그런 알력 다툼도 좀 일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들 여럿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다 그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당을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나가거나 아니면 탈당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다 다른데 그 통화를 해보면 남평호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좀 강경파거든요.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강경파가 자신들의 의견을 더 그 강하게 그 내세우기 위해서 외부로 공표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낙연 전 대표의 뜻이 맞다라고 보이는 거는 그 신년 인사를 이제 행주산성 쪽에서 하러 다녔는데 이게 궁금해요.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행주산성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원래 국회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예약 얘기도 좀 있었어요. 국회 소통관 예약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이게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냥 해석으로 나오는 거는 신당 창당이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이라는 걸 굉장히 그 표현을 넣겠다라고도 하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여의도 정치하고는 좀 다른 거. 그러니까 여의도와는 좀 다른 곳에서 이 신당 창당 물론 선언한 건 아니지만 신년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주 산성이 고양 쪽인가요? 맞습니다. 최성 전 고양시장도 이낙연 호에 합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네, 이미 합류하겠다라고 했죠. 네.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취재 현장에서 볼 때는 여차하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빅텐트로 합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양쪽이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장 취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기사로만 다루어지는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진 않아요. 가능성이 높진 않고 또 양쪽의 분위기를 봐서도 마지막일 것 같아요. 합친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합치게 되는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전직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어디까지가 내 지지층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준석 전 대표든 이낙연 전 대표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이 하는 얘기인데 그 최종적인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명확하다.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꼭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아니더라도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보 정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한 그런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손을 어디까지 잡았느냐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낙연 전 대표랑 손을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지지층들이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어떻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게 됐을 때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보겠죠. 그런 점에서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도 여전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는 3당이 신당이 성공을 하려면 현역 의원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든 이준석 전 대표든 이런 것에 가장 크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을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모 인사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류호정 의원은 그 가치 같은 거 뭐 동의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현역으로 넘어올 수만 있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표현을 전달한 적이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현역 의원의 숫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역 의원을 양당 모두 확보를 해가지고 적어도 정의당보다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앞번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연대는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보도 전문 채널로 들어온 속보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에서 응급처치가 된 이후에 서울대 병원으로 재이송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사주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IT본부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IT 매니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2024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푸른 용해, 갑진해, 갑치게 보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새해의 가장 큰 행사 그러면 CES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디서 있는 행사입니까? 라스베가스죠. 네, 맞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고요. 네. 그 전에 사전으로 컨퍼런스 뭐 미디어 행사들은 그 전부터 해서 한 6, 7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제일 궁금한 거 가시나요? 갑니다. 아, 네,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먼저 가서 좀 재밌는 것들 많이 가지고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네. 가시면은 누가 또 이 자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쨌든.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네, 그 미국에서 열리는 이제 실제 쇼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3대 IT 쇼 혹은 3대 가전박람회라고 불리는 게 이 CES, 그 다음에 이제 MWC라고 불리는 스페인에서 하는 모바일 중심에 있고 또
독일에서 열린 IFA라고 하는 이제 가전 전시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CES가 가장 주목받고 가장 규모도 큽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연초에 열린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 2, 3년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 열리기도 했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제대로 된 규모로 엄청 크게 열리게 됩니다. 어느 수준이냐? 전 세계 3,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요. 와. 작년에 2,500개 정도 참여했는데 올해 이제 1,000개 이상이 더 참여하고요. 이 전 시장이 작년보다도 10% 넓어져서 20만 제곱미터입니다. 거의 뭐 감이 안 오는데 그냥 라스베가스 전체가 그냥 이 전시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고요. 또 이제 참여자들도 지금 생각할 때 역대 최대 수준 한 13만 명 정도의 글로벌 관람객이 행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당히 큰 규모의 IT, 가전 또 전 세계에 있는 기술이 다 모여 있는 박람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 20년 전에 라스베가스를 가봤던 게 기억나는데 참 뭐 볼거리가 많은 곳이 바로 이 라스베가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가 더 특별한 것이 CES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라고 하는 곳이 이 이제 쇼를 운영을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이제 가전 협회였어요. 그래서 CEA였는데 이게 2010년에 CEA의 E를 T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술 협회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 CES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쇼가 관심을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전 박람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나가면 삼성, LG 이 두 회사가 어떤 데가 더 큰 TV를 만드느냐, 뭐 어디가 3D TV 기능을 넣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상당히 관심을 받던 게 이 CES였거든요. 네, 드럼 세탁기는 어느 회사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에서 워크맨도 처음 되고 마우스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2010년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기술 협회가 이름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CES에서 원래 이거를 국제 가전 박람회라고 불렸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CES라고 불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IT 기계 이런 데들이 조금씩 이 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보면은 뭐 가상현실, 스마트홈, 스마트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최근 10년 동안에 이 CES에서 화제가 됐던 건 오히려 TV 크기 이런 것들보다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 혹은 이제 뭐 우주선 뭐 이런 것들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러면은 현대차도 이 행사에 참가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나오고 또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HD 있잖아요. 현대 HD. 거기 HD 현대가 이번에 원래 중장비 회사잖아요. HD 현대라고 조선이죠. 하면. 그렇죠. 조선. 네, 죄송합니다. 조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HD 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이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조연설자로 또 참여를 합니다. 정몽준 전 회장의 아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쇼는 가전 박람회에 가까웠는데 그런 아주 큰 배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그 기조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게 확실히 좀 예전과는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덕진 소장 가는데 저는 못 가고. 어떻게 같이 가실래요? 시사본부 내려놓고 가신다면 언제든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도 뭐 좀 만료가 됐나? 네. 자, CES는 매해 또 전시 주제가 상당히 조명을 받습니다. 올해의 모토는 뭔가요?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작년은 Be in it 이라고 하는 키워드였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불확실성한 급격한 사회 기술의 변화를 IT 기술로 좀 풀어보자라는 쪽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뭔가 이렇게 인류를 구하는 기술 아니면 건강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올해는 All Together All On입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 함께 모두 다 연결돼야 된다라는 개념에 가까운 거거든요. 어떤 걸로 다 연결되고 하나로 되느냐?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 기술들이 포인트는 다 AI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서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는데 그 기기들이 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줄 거고요. 그 외에도 어떤 기계들이 되든 이제 기계 하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예를 들면 가전이라고 쳤을 때 냉장고랑 뭐 청소기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AI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혹은 이제 도시와 자동차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도시에서의 시스템이 내 자율주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식의 미래를 꿈꾸고 보여주는가에 대한 메시지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CES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기술보다는 앞으로 나올 기술 혹은 그 기업의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네요. 네, 전체 3,000여 곳 기업에 나오는데 네. 그중에 600개 정도 국내 기업입니다. 상당히 네. 우리가 CES 행사의 큰 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상당히 큰 손이죠.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뭐 네. 마케팅의 이후 여러 가지 기술을 또 쫓아가는 네. 또 함께 하는 또 주도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그리고 또 단순히 이렇게 부스를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번에 대기업의 뭐 이사급 이상이나 이제 C레벨들이 많이 나가시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그 공공의 예를 들면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가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참관을 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그렇게 효율이 없겠죠. 원래 이 CES라고 하는 쇼의 근원은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의 비즈니스 미팅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와 미디어에서 많이 보여주니까 이런 걸 참관하는 게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그렇지 않아요. 이 쇼가 4일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에 부스에서 계속 미팅이 일어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한 곳당 평균 29번 이상의 현장 미팅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전 세계에게 우리 기업의 기술을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쇼가 어떻게 보면 이 CES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주목 못 받던 우리나라 기업이 역으로 미국에서 주목받아서 오히려 저 기업 뭐야? 알고 봤더니 한국 기업이네? 이래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다시 투자 요청이 오는 이런 스타트업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 기술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쇼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지자체의 후원을 받는 다양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묶어서 나간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아니 한국에서도 참 보기 어려운 분들을 지나다니면서 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VIP들 아니면은 뭐 이런 공공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또 자리가 또 CES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말 그대로 이제 사통팔달의 집결지가 된다. 네네네. IT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하고 우리 시간에도 인공지능 이야기 AI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까도 이제 이번 핵심은 AI다 이런 말씀 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요? 네, 올해 중요한 이슈는요. 작년에는 이제 2023년에 우리가 챗GPT 같은 거 보면 우와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로 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이제 보여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푸드테크, 그러니까 음식에 기술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제가 어떤 음식이 남았는지를 카메라가 다 찍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걸로 소위 우리가 냉털이라고 그러죠. 냉장고 털기.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바로바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내는 이런 이제 AI가 소소한 역할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진짜 그걸 가지고서 이른바 우리가 뭐 냉털 또 뭐 냉부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로봇이 또 요리까지 해주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이제 작년에도 그래서 실제로 그런 로봇 팔 이런 것들이 집에 적용되는 것들에 대한 모습도 이제 삼성에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커피 팔 이제 커피를 이렇게 타주는 이제 로봇 팔로 돼 있는 것들 이제 왕왕 요즘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프라이팬 잡아주고 이런 팔들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LG는 또 재밌는 컨셉을 하나 가져오는데 조그마한 로봇 아주 귀여운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그 로봇한테 제가 야 청소 좀 해줘. 라고 얘기하면 얘가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한테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집안을 마치 비서처럼 혹은 되게 귀여운 인형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할까라는 걸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의 인공지능과의 연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 뭐 SK 같은 경우에도 뭐 ESG나 기술안보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데 크게 묶어서 좀 보여주는. 이번에 SK가 상당히 큰 부스를 설치한다면서요?
달라졌다면서요? 네, 작년부터 좀 달라진 건데요. 작년부터 달라진 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예전에는 부스들 따로따로 차렸어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 따로, 뭐 텔레콤 따로. 근데 이번 7개 이 SK 관련 회사가 같이 이제 하나의 컨셉을 보여주는 큰 부스를 차립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연결될까라고 할 때 이 CES가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의 철학이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뭐 환경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런 걸 뭐 경험하게 해주겠다.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ESG를 잘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좀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 현대차의 UAM 얼반 모빌리티도 상당히 곽광을 받았는데 역시 모빌리티 분야도 CES의 중요한 하두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CES의 C가 카다라고 자동차다, car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2, 3년 전부터 이 모빌리티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올해도 모빌리티 기업이 300곳 이상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유명한 기업들이 다 나오는데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는 이제 수소에너지 생태계 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전환을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미국에 있는 법인인 슈퍼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서의 신형 모델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일부 체험을 한다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날아가는 걸 체험을 시켜줄 것 같진 않고 그건 안 되겠죠. VR이나 AR처럼 이런 걸 끼고 이런 느낌이 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입체적인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혼다 이런 데들이 자율주행 뭐 이런 기술도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라서요. 좀 날아가는 것 또 그 땅에 있는 것들 또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 아주 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좀 쇼에 가면은 제일 재밌는 부스 중에 하나가 이 모빌리티 분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한참 줄을 서 있어야 되게 체험을 직접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존디어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 회사인데 트랙터가 거의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바퀴 크기가 제 키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나게 큰 트랙터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제 농지를 개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보고 저 센서의 크기를 눈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좀 경험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정말 동공이 커질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은 곳이 바로 CES가 될 텐데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역시 디지털 강국입니다. 많은 수의 회사가 또 CES에 참여를 한다는데 우리 스타트업들의 약진도 돋보인다면서요. 네, 이걸 좀 알 수 있는 게 CES에 가면 최고 혁신상이라는 걸 미리 받아요. 이제 많은 상을 주는데 그중에서 최고 혁신상은 총 36개밖에 없거든요. 36개 중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13개를 이미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많이 받았고요. 스타트업이 8개를 받았어요. 그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또 이 CES를 통해서 좀 전 세계에서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는 출연을 못 하시게 되나요?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거라 그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싹 정리해서 한번 좀 즐겁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긴 한데 하여튼 이번에 가셔서 잘 보고 오셔서 좀 구체적인 실감나는 그 CES 현장의 모습을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마 1년 내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1년까지는 좀 곤란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 6개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CES 안 보러 가고 태양의 서커스 보러 가는 건 아니죠? 태양의 서커스는 아니고요. 그 옆에 다른 걸 보긴 하는데 태양은 안 봅니다. 네.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IT맨 또 미국 CES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치권 아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뉴스들이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잘 챙겨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